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2월 4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당일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만건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만건입니다. 네, 울프가님이 오늘은 만건 박사님이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까 두근두근이라고 하시네요. 팔 걷고 계시니까 뭔가 더 기대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뉴스 알려주실까요? 네, 민주당 1인 1표제 60.58%로 통과. 네, 어제 저녁에 나온 내용입니다. 네, 한 차례 좌초됐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가 어제 최종 의결됐습니다. 대의원 그리고 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담은 당원 개정안이 제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가 된 건데요. 1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투표에는 중앙위원 총 590명 중에 515명, 그러니까 87.29%가 참여를 했고 이중 찬성 60.58%로 통과가 됐습니다. 개정안은 정 대표의 공약인 당원 주권 확대의 일환인데요.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에 부여되는 가중치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안건은 작년 12월 초 중앙위에서 부결이 됐지만 정 대표가 다시 재추진에 나서면서 2달 만에 끝내 관철이 된 건데요. 이로써 오는 8월 전대부터 대의원, 권리당원이 동일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 대표는 중앙위 투표 결과 발표 직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역사적인 더불어민주당 1인 1표 시대가 열렸다면서 늦은 감이 있지만 민주당도 이제 1인 1표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정당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영남 등 전략지역에 대한 보완책도 담겼는데요.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1명을 전략지역에 우선 배정을 하고 전략지역 투표에 가중치를 두되 그 비율은 전대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 등입니다. 네, 이번 결정이 불러올 변화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민주당이 우리 역사적으로 정당의 역사에서 보면 지금 현재 당비를 내는 가장 많은 당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전 세계에서 100만 명이 넘어가는 전 세계예요? 예, 전 세계적으로 예. 가장 많은 정당입니다. 그래서 일단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정당이고요. 그리고 그 권리당원들이 이제 당비를 내면서 자신이 행사하는 권리를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대의원이라고 하는 좀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과 또 동등하게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 1인 1표제는 당연히 이제 민주당을 어떤 권리 당원 중심 정당으로 바꿔놓는데 아주 거기에 한 발을 단지 숫자만이 아니라 그 운용에 있어서 민주적으로 바꿔놓는데 한 발을 내딛는 어떤 역사적인 어떤 첫걸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1인 1표제로 바뀌는 그 시점 자체가 지금이 과연 옳은 시점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저는 이제 어떤 정당 하나가 어떤 룰이 바뀐다라고 했을 때 그 정당이 시스템을 갖춘 정당인가 아닌가. 우리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가 민주당이 시스템을 갖춘 정당이 돼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갖춘 정당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뭐냐라고 하면 어떤 중요한 전당대회나 이런 것들이 치러지기 한 1년이나 2년 전에 이미 그 룰들이 마련되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앞두고 뭔가를 바뀐다라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룰들을 바꾼 룰들이 지금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사실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의심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이 1인 1표제라는 것들이 권리 당원의 지지도가 높고 대의원들보다는 이제 권리 당원들의 지지도가 높은 어떤 정청래 대표에게 더 유리한 구조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이 비율이 조정이 되긴 됐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권리 당원과 대의원의 투표권의 비율이 20대 1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대의원 같은 경우가 20배의 더 무거운 표를 들고 있다, 의미 있는 표를 들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반드시 1대 1이어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지만 반드시 그 20대 1은 너무나 큰 격차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권리 당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조정하는 것들은 반드시 저는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가는데 언제나 저는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무엇이 바뀔 때 그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
것들이 타이밍. 제일 중요하다. 그 순간이 어떤 순간에 어떤 룰들이 바뀌는가 중요하다. 왜 과거에 있는 그 순간에는 지지하지 않다가 왜 이 순간에는 지지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그런 룰들이 바뀌어서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정말 당을 민주적으로 이끌기 위한 것인지 당을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위한 추구 수단으로 삼기 위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이해찬 총리 이야기를 한 김에 이해찬 총리가 정당이 망하는 건 항상 언제냐? 당을 이끄는 사람들이 정당을 자신의 소모품으로 생각할 때 그런 거다. 그 정당이 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당은 당이 지도자의 소모품이 아닙니다. 당은 당 자체로 유지를 힘을 가지고 유지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언제나 그 당은 어떤 지도자의 의지라기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룰과 원칙들과 규범으로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와중에 이영태 님이 아주 멋진 말씀 같이 해주셨는데요. 5시는 시사인.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맞죠. 예. 아까 두근두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너무 나쁜 농담이 또 올라오죠. 제 가슴은 새근새근한다고. 넘어가시죠. 자,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갈까요? 정청래 합당 전당원 여론조사 제안. 네, 민주당에서 계속 이슈가 많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도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놓고 또다시 공개 충돌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 전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했는데요. 합당 여부는 전당대회나 수임기구인 중앙위원회 직전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게 돼 있는데 그런 과정 전이라도 전당원 여론조사를 해보는 게 어떨지 최고위원들과 논의해보겠다는 겁니다. 정청래 대표는 토론의 전 과정을 생중계하는 것이 맞고 그 과정을 당원들이 지켜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전 과정 공개를 꺼린다고 한다면서 의원들이 비공개를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어떤 것도 다 들어드릴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합당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은 정청래 대표를 향해 합당 제안으로 당내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논의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이현주 최고위원은 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이 벌써부터 차기 대권을 의식한 논의로 번져서 걱정이라면서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지 차기 대권 주자를 밀어줄 시간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덕구 최고위원 역시 정 대표의 충정은 알고 있고 혁신당과의 합당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지만 지금은 이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말하면서 혁신당만이 아니라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있는 소나무당까지 합친 진짜 합당을 지방선거 압승 이후 추진할 것을 호소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 이슈가 정말 뜨거운 게요. 저희가 오늘 라이브 폴로 방송하기 전에 게시판에다가 한동훈 전 대표 사안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사와 관련된 게 필요하냐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375명밖에 투표를 안 했는데요. 어제 올린 합당 관련된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12,000명이 투표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 이슈가 뜨겁구나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알게 되는데 업데이트된 소식을 전해드리면 찬성이 42, 반대가 55, 모르겠다가 3이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김만곤 박사님은 이번 논란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렇게 당이 어떤 합당 제안 뭐 이렇게 그 혁신당과 민주당이 언젠가는 합당이 될 거라는 이야기들은 뭐 많이 해왔었고요. 이제 그런데 진짜 그걸 합당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논의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 혁신당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합당 제안이 혁신당에 전혀 상의 없이 갑자기 터져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제 혁신당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지만 어쨌든 공당의 대표가 제안했기 때문에 이걸 무겁게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다. 제1당 이제 정말 거대 정당이 제안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합당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 안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한국 정치 지형으로 볼 때는 합당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민주당이 중도 보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주당이 중도 보수라고 내세웠고 이 보수의 위치를 가져갔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정치개혁은 국민의힘을 사실 의미 없는 정당으로 밀어내고 새롭게 어떻게 정당 정치가 재편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민주당과 혁신당이 합치게 되면 내부의 스펙트럼은 좀 넓어질 수 있겠지만 정치의 전체적인 지형을 보면 어떤 여당이나 어떤 보수와 진보 쪽의 어떤 폭을 확 줄이게 되는 어떤 그런 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극우 쪽에다가 힘이 실리는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극우가 자기들이 야 우리가 견제할 거야라고 명분을 내세울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 있다고 한다면 조국 혁신당은 소위 말해 협력과 견제가 같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합당보다는
오히려 두 당이 협력과 견제를 같이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선거에서도 어떤 여권이 통합해서 나가서 승리를 해야 되는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두 정당이 그건 협상해서 그건 저는 대표를 내는 것들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가장 더 중요한 게 뭔가를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정당의 재편이 오히려 우리 민주주의 구도에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나오는 어떤 합당 제안은 뭐 과연 그 크게 효과를 낼까라고 봤을 때 저는 아직까지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치 철학적 고찰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제까지는 굉장히 각 당의 유불리 그리고 정치적인 정세와 속내를 이야기했었는데 좀 새로운 시각으로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빅벨님께서 합당 선언 이후에 민주당이 멈춰버린 기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보시죠. 네, 장동혁 선거 연령 16세로 낮추자. 네,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갑자기 한 이야기죠. 네, 오늘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6월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출 수 있게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장 대표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서 성인들의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면서 다만 선거 연령을 낮출 경우에 교실이 정치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알고 있다며 보수, 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비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10대에서 20대 보수화가 여론조사 등을 통해 나타나니까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이 국민의힘에도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한편 장동혁 대표는 이번 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을 맹비난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회가 민생 정책을 경쟁하는 토론의 장이 아니라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면서 정부 여당이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권이 주도한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는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라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와 통일교 정치권 로비, 민주당 공천 뇌물 의혹 등의 3가지 의혹을 수사할 3대 특검을 여당이 수용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선거 연령 인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주제인데 보수 정당에서 먼저 들고 나온다는 건 굉장히 좀 새로운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전에 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저는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보면서 정말 놀랐던 게 기억이 사람이 증발할 수 있구나. 과거의 그 일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 일이 1년도 채 안 됐는데 저렇게 기억이 증발할 수 있구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치인의 뻔뻔함이란 정말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아니 뭐 그 이야기하는 부분을 들여다보면 지금 탄압하고 있다잖아요. 자기 대여감을 받고 있다잖아요. 웃긴 건 자기가 내란을 지지한 정당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극우 세력 그걸 지지했던 극우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대표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전환기를 떠나서 고성국이라고 하는 마이크를 들고 또 그 극우 세력의 이야기를 자기가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게 이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를 정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언제 끝냈습니까? 유승민 전 대표가 찾아왔을 때 끝냈으면요. 그건 되게 좋았어요. 누가 찾아왔을 때 단식을 끝냈습니까? 박근혜가 찾아왔을 때 끝냈습니다. 그러면 누가 찾아왔을 때 단식을 끝냈는가가 이 정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정당의 정체성을.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찾아와서 자기 그걸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독재의 기억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게 오늘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 보면서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대한민국에서 저런 뻔뻔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안한 것들 중에 그나마 사람들이 그나마 들을 만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그 16세로 이제 투표 연령을 좀 낮추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보수 정당이 사실 이런 제안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과거에서 민주진영 쪽에서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기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런 제안을 왜 하게 되느냐? 우리가 거기에 봐야겠죠. 사실 전 세계적인 맥락으로 보면요. 우리가 17세 정도 되는 국가에서는 한 10여 개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세 정도는요. 지금 현재 오스트리아 정도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도 다음 총선부터 16세가 됩니다. 영국도 다음 총선부터 16세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작년에 보도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16세 총선으로 가고 있는 국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적은 소수의 국가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그러면 그래서 16세가 투표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따지기 전에 그러면 16세들이 투표할 만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이 또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왜 갑자기 이 무렵에 뜬금없이 16세인가라는 이야기를 좀 해야겠죠. 그런데 계엄 이후에 우리 10대 우리나라 10대들에 관한 기획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그 기획 리포트에서 뜻밖의 우리 10대들이 계엄에 대해서 지지하고 그런 것들이 좀 많다라는 그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가 이런 이야기한 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작동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계엄 이전에도 그랬지만 계엄 이후에 극우 세력들이 청소년층을 엄청나게 공략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이 윤어게인을 지지하는 김진홍 목사가 이사장이고 전한길이 원장인 한국청년 지도자 아카데미 같은 것들이 이제 발족이 됐는데요. 사실 이게 그냥 윤어게인 주장하는 거고 젊은 친구들을 이렇게 극우 보수로 키우겠다라는 예.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아쉽게 우리나라에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교육 과정이 들어왔지만 이게 지금 현재 학교에서 실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몇 차례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 교사들이 제가 교사분들을 만나보면 교사분들이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신고를 한다고 해요. 우리 교수님이 이런 정치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시달리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조차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16세 투표라는 걸 할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서구 사회가 17세, 16세 하고 있는 국가들을 들였다 보면 여기서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정당, 노조, 그리고 학교를 통해서 민주시민 교육이 잘 정착되어서 예. 진행되어 오던 곳이고요. 그래서 사실 뭐 캐나다의 30대 총리, 뭐 어디에 30대 총리 하면 그 친구들은 대부분 다 10대 때부터 정치 경력이 있어서 정치 경력 20년. 20년이 되는 막 그런 친구들. 예. 그러면 그런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 16세, 17세에 투표하는 것과 지금 우리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 16세, 17세에 투표하는 것, 이건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또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통계적으로 들여다보면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10대들이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청소년들을 검사해보면 실제 우리나라 같이 교육이 잘 발달했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고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OECD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디지털 온라인에서 받아들이는 정보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교육을 어떻게 실천하고 바꿔놓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당장 이렇게 아무 맥락 없이 던지는 건 뭐냐, 이런 몇 가지 통계에 근거해서 지금 하면 지금 유리하겠구나 우리한테, 그래서 던지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회주의적인 행태의 전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속이 빤히 보인다, 얄팍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지파는 청와대 참모진. 네, 어떤 내용이죠? 네,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오늘 일부 참모진이 보유한 주택 처분에 나선 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똑같이 참모들에게 팔아라, 팔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알아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와대에 따르면 김상호 춘추관장은 서울 강남의 다세대 주택을,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 용인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아직 매매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재산 공개에 따르면 비서관급 이상 중에 다주택자는 최소 11명입니다. 이대호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관계자부터 다주택을 처분하라는 주장에 대해 내가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은 효과가 없는 것이라면서 제발 팔지 말아달라고 해도 팔게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보다 확고한 메시지가 어디 있을까 생각합니다. 야, 내가 팔라고 해서 팔면 그건 강제하는 거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데 내 밑에 일하는 사람들 빨리 팔아야겠는데? 라고 생각해야 그 정책이 효과가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이건 확실히 작겠다라는 이야기에 가깝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다주택자 양도세, 양도세 중과하는 것도 이 이슈에 이제 맞아서요. 우리 5월 9일인가요? 그때 이제 맞습니다. 종료되는 것으로 네. 나오고 있는 거로 저 봤는데요. 이게 3차례나 유예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게 뭐냐? 그러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신뢰했던 사람이 손해보게 되지 않았나, 이게.
그러면 결국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손해보는 정책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과연 그게 우리가 믿을 만한 정책이냐. 결국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한 사람들이 이득을 보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확고하게 이 부분은 잡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 중에 저는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요. 표 계산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게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어느 순간에도 표를 계산하는 집단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표를 계산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건 그만큼 내 의지가 확고하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잡겠다라는 의지는 정말 확고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기회에 좀 잘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모든 서민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재정 확장 정책이 조금 나오고 있어서 돈이 좀 풀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풀린 돈이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곳이 부동산이면 생산적인 곳에 투자가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생산적인 곳에 도착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좀 잘 마련해야 되고요. 여기에 사람들이 부동산 값만 올라가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실질적으로 좀 우리 사회에 이득이 되고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곳에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는 꼭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2월 4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이승훈, 최종곤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